내가 개인주의적인 거를 내세우는 거가 나의 개성을 내세우는 거가 미덕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공간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공간이 다른 외부의 요소들하고 갖는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가치 판단 기준을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BT가 전염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안 남아요. 건축으로 해결해야 돼요. 문화는 에너지 흐름의 과정 중에서 생명이 만들어낸 2차 부산물이다. 둥그런 행성의 모양, 자전축의 기울어짐, 자전과 공전,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지역마다 다른 지리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지리적 배경은 각기 다른 기후를 만들고 각기 다른 기후는 각기 다른 환경적 제약을 만든다. 이런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 지능의 노력이 건축물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 건축은 기후가 주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물리적 해결책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유전적 계보를 살펴보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의식주라고 하는데 아마도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셋 중에 하나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뻘거벗고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 중요한 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할 책입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전 책들은 말하자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어떤 현대 건축에게 이제 제시하는, 특히나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 좀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 건축가로서의 이야기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었다면 이 책은 일종의 건축 철학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건축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성애 건축물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한 그 차이를 통해서 현대 건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장대한 어떤 대서사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 예전 책들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쓴 책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얘는 약간 뒤를 돌아보는 얘기, 시간을 중심으로 둬서 시간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가는 미래까지를 약간 뭐랄까요, 다른 기존의 거가 뭐 Y축이었다면 이번 X축으로 봤다고 해야 될지 뭐 그 반대로 다른 축에서, 제가 책의 서문에는 기존의 거가 평면도라면 이건 단면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간들에 의해서 바뀌는 변화들을 보면서 그 안에 뭐가 핵심적인 것인가를 이렇게 찾아내고자 원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전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와 교도소를 비교하는 챕터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사물들이 다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바뀌어 왔는데 유일하게 교도소하고 학교는 바뀌지 않은 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아주 강력한 문제제기 같은 것이었거든요. 결국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슨 창의성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넌센스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셨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됐던 최초의 어떤 그 인사이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건물의 그 외형에 압도당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형이 만들어낸 새로운 공간이 바로 우리가 쓰는 것이다. 네, 그렇죠. 빈 공간이. 빈 곳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건축물을 만든다라는 지점이었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을 보기보다는 그 화려한 외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이제 그 꾸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시선을 주고 오히려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지 않은 상태에서 뭐 건축물을 구입한다거나 자기가 살 집을 정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이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빈 공간을 얻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노력을 하고 돈과 시간을 들이는 건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걸 또 많이 고려는 해요. 우리가 집 같은 거 고를 때 뷰도 많이 보잖아요. 그다음에 남향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내부에서 외부를 보는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해요. 풍수지리도 그렇고. 그거 자체가 이미 공간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그 공간이 다른 외부의 요소들하고 갖는 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가치 판단 기준을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이긴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이게 서구화되고 점점 우리의 건축물이 고밀화된 도시로 가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내외부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췄던 부분들이 많이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잊고 사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책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한 빈 공간을 만드는데 동양 사람들이 조금 더 관계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현대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중에 하나긴 한 것 같아요. 외부하고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약간 비어있는 것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두는 점도 있고, 하여튼 그 빈 공간을 만드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은 그 빈 공간의 모습도 다르게 나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첫 번째 단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빈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공간은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네, 네. 기후에 따라서 이제 집안의 어떤 그 연함과 네. 강함이 달라지고, 그래서 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 있는 반면에 이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네. 건축물, 또 돌을 쓰느냐 나무를 쓰느냐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어떤 차이에 의해서 건축물들이 이제 차이들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최근에 아파트라는 공간도 네.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그 같은 형태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내부 구조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어떤 건축가는 우리는 겉면은 아파트지만 사실 내부 구조는 정원을 안에다 들인 것처럼 그 거실을 중심에다 놓고 이제 가족들의 관계가 이어지는데, 네. 외국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3베이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디귿자형 한옥 평면도랑 사실 마찬가지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실이 마당이고 좌우에 방이 하나씩 있는 구조는 마치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사랑채가 따로 있는,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없는 독특한 아파트 평면 구조 중에 하나는 중복도가 거의 없어요. 중복도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복도가 있고 좌우로 아파트 세대가 들어가는 것들인데, 우리 호텔방이 보통 그렇게 돼 있죠. 오피스텔이나. 근데 사람이 사는 집은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편복도는 있을 수 있는데 중복도가 없어요.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동서양이 이제 각기 다른 형태로서 건축물들이 네.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런 건축물들의 차이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냈던 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나무를 쓰면은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구조체가 기둥이 되고, 그러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는 거의 뻥 뚫려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두막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한옥의 대청마루 같은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을 보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소위 뭐 차경이라고 해서 네. 이제 바깥의 경치도 이제 집안을 네. 끌어들이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어떻게든 집안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되게 중요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빗물을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지붕을 경사지게 만들고 처마를 길게 뽑거든요. 네. 처마가 짧으면은 없거나 짧게 되면 기둥이 비에 젖어서 썩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처마를 길게 뽑아요. 그러면은 그 처마 아래 공간이라고 하는 데가 인사이드 공간, 내부 공간도 아니고 외부 공간도 아닌 그런 중간적인 성격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계는 사실은 서양 건축에 거의 없거든요. 서양은 유럽에 가시면은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벽 중심의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사람들은 방 하나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개체로서의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좀 강한 그러니까 셀들을 계속 붙여놓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동양은 계속해서 방하고 옆에 방하고의 관계도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방과 바깥 외부 공간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주변하고의 관계를 맺는 쪽으로 공간이 발전을 하는 거죠.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 방에서 창문을 열면 저쪽 방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가 현재 삶의 형태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본능과 안 맞는 부분이 그거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벽으로 지어진 구조체가 됐기 때문에 방들이 다 서양식으로 다 쪼각쪼각 나 있거든요. 거실과 방들이. 그래서 방에서 방을 보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들끼리의 대화도 단절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양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의 관계와 연결, 경계가 모호함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중점이 놓여져 있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그 사춘기가 된 아이를 가진 부모들 이야기 들으니까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도대체 안에서 그렇죠. 뭘 하는지가 알 수가 없다. 네. 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모님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줘야죠. 그죠. 네, 네. 그거는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건축이라고 한다라면 그냥 그것을 미학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네. 이제 새롭게 고민해 돼야 될 것은 그 건축물이 우리 인간관계에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화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지금 뭐 인간관계 파편화됐다, 그 개인 간의 어떤 교류가 줄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공허하게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디서 출발했느냐. 네. 그것이 단순한 핵가족의 문제냐, 1인 가족의 문제냐, 건축물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좀 고민해 볼 그런 시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동서양의 건축 그 문화가 각기 다른 기후적 조건, 지리적 조건에서 그 다른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 바우하우스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고 또 미스 반데르웨라는 아주 탁월한 그 건축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서양에서 동양의 건축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소위 이야기해서 그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건축물 형태로서 이루어졌던 건축물이 각기 다른 뭐 셀처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섞이면서 그 중간에 이제 빈 공간까지도 활용하는 형태로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어떤 새로운 건축의 형태들이 이제 서양으로 간 다음, 서양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동양에도 다시 영향을 줬고 이제는 사실은 동서양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면에서 크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래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축물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 20세기 초반에 이런 동서양의 퓨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 세대에 있었던 교통수단의 발달이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서양이 퓨전이 된 거의 결과물이 20세기 건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리적인 퓨전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전 지구가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 하루면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나왔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새로운 그런 공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른 분야들끼리의 교류. 그래서 컴퓨터 기술과 건축이 만났을 때 새로운 뭐 DDP 같은 건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분야 간의 어떤 융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시대라고 하면은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부분하고 디지털적인 부분이 우리는 아직 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퓨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기계와 인간의 바디하고의 퓨전 이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고 네. 제가 책 말미에 썼던 저는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은 그 기계를 대하는 자세가 이 같은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더라도 한 35년에 걸치면서 점점 이 시점이 바뀌잖아요. 네. 그게 이 시대가 보고 있는 어떤 기계와 인간 몸과를 구분하는 어떤 가치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디지털화된 공간만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플랫폼과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피지컬 공간이 이렇게 퓨전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에어비앤비라든지 각종 공유 경제 형태들인데 그 다음 단계의 제너레이션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저는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은 뭐 블록체인 기술로 페이먼트 경제적인 부분들이 뭐 완전히 중앙화폐에서 독립됐을 때 1대1 관계로 뭐 맺어지는 어떤 공간 체결 같은 것들이 됐을 때 뭐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도 심지어는 다른 형태로 이게 사용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서양의 건축물의 이제 분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섞여 들어가고는 있지만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그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건축물적 차이는 그렇다면 의식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일까요? 결국은. 하여튼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스크 써라 그러면 우리 다 쓰잖아요. 다 쓰죠. 근데 그 얘기가 더 재밌는 게 감염될까 봐, 감염시킬까 봐 이거는 이제 기본 전제고 그다음에 왜 써? 남들 눈치 보여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까 봐를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내가 딴 사람한테 폐를 끼칠까 봐 걱정을 하고 학교 건축이 안 바뀌는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건축이 안 바뀌는 것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체 일부가 되는 거를
벼농사 지을 때 맨날 집단으로 모내기 하던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주의적인 거를 내세우는 거가 나의 개성을 내세우는 거가 미덕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일단 집단으로 모여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도시계획할 때도 그런 의사결정들이 뭔가 도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21세기 이제 대한민국의 건축물들을 보면 네. 사실은 여기 과연 어떤 철학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봤을 때 저게 이게 무슨 어느 형태고 뭐 기둥이 뭐고 뭐 이렇게까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때때로 그 도심 뭐 재생이라는 이름 하에 펼쳐지는 그 막무가내식 어떤 네. 개량화, 일반화라든지 또는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거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간판이 똑같은 거리 있죠? 왜 서울에 어디 가면 네. 좀 황당한 느낌이 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상점의 간판이라는 건 도시의 소상공인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마케팅 툴인데 그렇죠. 예. 그거를 예. 모두 똑같은 폰트로서 예. 만들어 놓은 그 거리에 갔을 때 이게 과연 무슨 의도인지 이것을 도시 정비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어떤 황당함이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그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지향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로서 명제가 남게 될까요? 이제 그게 뭐 우리가 항상 보면은 문제를 보고 솔루션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솔루션이 거의 한 가지의 원칙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자세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를 건물이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시가 생명체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간판 규제하고 누군가 와서 한 사람이 다 폰트 사이즈 정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거리가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체주의 공간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 방식인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뭔가를 셋업해서 그거를 쫙 적용을 시키면은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 도시는 공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옛날 거 다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양극단으로 뭐 재건축도 해야 되는 거고 재개발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서도 보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 도시 워낙에 이 도시라고 하는 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자, 공간이 만든 공간 이제 이 책을 이제 만나게 될 유현준 작가님의 이제 무수히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볼 때마다 부러워요. 베스트셀러 작가는 다음 책을 어떤 책을 또 고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이 책은 제가 만났을 때 기존에 이제 말하자면 그 작가님께서 쓰셨던 이전까지의 책들을 한번 다시 해체했다 다시 한번 네. 조립을 해서 이제 완성본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책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책은 좀 다른 방법으로서 좀 시도해 보겠다라는 또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구상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고 네. 사실은 얘의 또 다른 쌍둥이가 있어요. 이란성 쌍둥이 같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단면도라고 했는데 이게 횡단면도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각도에서 자른 단면도가 또 하나 있어요. 네. 뭐 세로로 잘랐다면 이제 가로로 자른 단면도. 뭐 그런 단면도가 하나 있는데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뭐 사람의 철학적 사고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책은 오로지 건물 빌딩 타입만 생각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닥불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각각의 빌딩 타입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책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쓴 게 있는데 네. 이런 건축책 중에서는 제대로 쓰고 싶은 책이라서 서둘러서 마무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는데 책을 읽고 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작가님이 유현준 작가입니다. 유현준 작가님 책 나오면 열심히 보고 이걸 또 어디 가서 써먹나 감사합니다. 다음 책도 역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멋진 책으로서 써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